예. 이 시간 손괴죄부터 하겠습니다. 손괴죄. 손괴죄라는 것은요, 타인 소유의 재물에 손괴를 하는 건데, 손괴라는 걸 좀 높게 봅니다. 그래서 효용의 상실이라고 봐요. 효용의 상실이라고 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음 사례 중 재물 손괴죄, 재물 은닉죄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경락받은 농수산물 조은 저장 공장 건물에 공냉식 조은 창고를 순행식으로 개조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장을 하는데 이 소유의 자재에 대해서 피해자 소유 자재를 일방적으로 했다면 효용을 상실시켰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재물죄가 되겠죠. 손괴죄가 되겠죠. 재물 손괴죄는 굉장히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판례 위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판례 무슨 계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폐자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몇 개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니은번 재건축 조합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쓸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함부로 깨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손괴죄가 된다는 거예요. 단 이제 효용 상실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해고 노동자들이 계란을 던졌습니다. 벽이라는 게 계란은 씻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란을 던졌다 그래서 계란에 맞아가지고 벽이 허물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죠. 씻어내릴 만큼 있으면 벽이 가진 효용, 건물 외벽이라는 효용 자체가 상실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에 계란을 투척하는 것은 이게 효용 상실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페인트 칠 같은 거 해버리겠다. 그럼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 그거는 효용 상실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란 사건은 손괴가 안 됐습니다. 리을번이요. 타인 소유 광고용 건물에 대해서 광고용 건물에 대해서 이 광고는 이 건물의 효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 광고에 대해서 페인트 칠해버린다면 광고 효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손괴죄가 된다는 겁니다. 미음번 갑소유 건물이었다가 약정에 따라 을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었냐면 공영 터미널 사건이었어요. 터미널에 관한 소유권의 분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이 철조망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조망을 설치하니까 야, 이 철조망을 왜 함부로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철조망을 옮겨버립니다. 만약에 이 철조망이 효용이 상실됐다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손괴죄가 될 텐데 이 철조망을 옮겼지만 이 거대한 철조망 200m, 300m 밖으로 옮겼을 뿐 그게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 철조망을 없애기 위한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철조망의 특성상 200m, 300m 밖에 옮긴 걸 가지고 은닉이라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괴를 보지 않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몇 번 보았던 사안이에요. 그쵸. 베테랑 사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례는 뭐 자주 나온다면 자주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쭉 넘어가 버렸어요. 3번으로 넘어가 본 것 같은데, 2번으로. 2번이요. 아이고. 2번. 아이고, 계속 앞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예. 아유, 글씨가 많죠. 예. 법원행시 문제인데요. 예. 법원행시 문제는 뭐 꼭 승진시험에 꼭 맞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판례가 나오긴 나오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쟁점이 어디 있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봅시다. 피고인 등이 피해자 가백에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 등을 편취한 다음에 자동차에 미리 부착하는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한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피고인이 갑이라고 합시다. 피고인 갑이 피해자 A에게 이제 자동차를 매매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치, 매매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매매하겠다고 얘기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받았겠죠. 이게 1행입니다. 그 다음에 2행위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GPS를 가지고 있다가, 그쵸. 이 갑이 A의 차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죠? 절취한 경우입니다. 이걸 절도로 보겠는지 사기로 보겠는지 이 문제예요. 그쵸? 절도로 보기 위해서는 이게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문제가 된 게 만약에 갑이 A에게 차량을 넘길 매도사가 있다면
매도의사가 있다면 넘긴 물건을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매도의사가 있다면 절도가 되고, 그렇죠? 매도의사가 없다면, 팔 생각도 없으면서 거짓말 치면서 물건을 팔아먹은 척 하면서 돈을 받았죠.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즉, 판례는 매도의사가 있으면 절도가 되고요. 매도의사가 없으면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와 사기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아니면 일도 양도의 관계다. 일도 양단의 선택적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절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아니면 절도죄 혹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절도죄 혹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사기죄 성립한다고 할 수 그래서 요 판례 봅시다. 자, 만시키는 이상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의사가. 그렇죠?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절도는 되지만, 그렇죠? 사기죄까지는 성립한다는가 안 한다는가? 안 한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렇죠? 매도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뭔 성립한다? 절도는 성립하지, 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판례 보시고요. 그렇죠? 만약에 매도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를 인정할 여지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2번.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 3번은 위공방에 관한 건데 위공방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예. 허위의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등기 공무원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무슨 의미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 신청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죠? 예.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위공방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뭐가 성립한다? 이것도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걸로 판례가 변경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제 회신문서를 이제 떼어버린 사건인데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예. 사안을 보시면 이제 갑과 을이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갑과 을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갑이 이제 관청에 대해서 회신을 합니다. 관청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받고요. 이 회신 문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합니다. 이제 게시판에 딱 붙여놔요. 근데 이제 을이 이거 다툰 을이 이를 제거했던 경우예요. 이를 제거했던 경우입니다. 이걸 손괴로 볼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문제는 이걸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붙어있는 거를 그대로 접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갔던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 아파트 관리에 관한 것들이 다툼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이제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독자적으로 보니까 회신이 온 거예요. 그거 해도 됩니다. 라고 온 거야. 그래서 그 회신을 한 것을 이제 아파트 관리실 1층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이걸 떼어버린 거예요. 떼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손괴죄로 고소했던 경우 손괴될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떼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게시 중이던 문서를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 같이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서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효용을 상실시킨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느 문서에 대해 종류의 사용 상태가 문서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문서 소유자 의사에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지 이제 종류의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 등으로 새로운 문서 소유자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이거를 떼어버렸지만 이건 문서 회신 문서로서의 기능 그대로 가지고 있죠. 네가 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준 경우죠. 그렇죠? 문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입니까?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떼었다가 이 사람 다시 줄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손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시 이 회수 문서 네가 말하면 다시 주죠.
그렇죠?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효용이 상실된다는 일시적으로 네가 함부로 붙이니까 내가 떼었지만 네가 살라고 하면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붙인 사람 가져가세요라고 했다면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손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사에 반하여 떼어가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종래 여기에 대해서 소유 상태, 이 물건의 효용을 천지하게 상실한다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손괴가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물건을 다시 받고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서 게시판에 붙어 있는 문서를 일방적으로 내가 붙였어요. 떼어버리는 거 손괴가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예. 이 문서의 사용 상태,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이 효용을 현재 상실시켰다면 손괴가 되겠지만 이걸 다시 돌려받았을 때 소유자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 손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굉장히 길고요. 5번도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봅시다. 전환사채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 절차를 마친 직후에 인출하여 차용대금의 채무를 변제한 상황인데 실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여기가 이제 키워드죠. 여러분 전환사채라는 것은 그쵸?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전환사채를 특별한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전환사채를 나중에 뭘로 바꿀 수 있는 경우를 전환사채라고 합니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회사 대표이사가 어떻게 했어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사람한테 돈도 안 받고 뭐 하는 거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받고 그쵸? 예, 돈을 받고 자본금을 증대함으로써 그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던 경우에 돈도 안 받고 실질상은 돈도 안 받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니까 회사한테 손해가 됐죠. 그래서 회사가 손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금이 납입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이건 뭐가 자체가 이게 자체가 배임이라는 거예요. 배임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해 발생 가능성 이래서 손해가 발생 가능했다면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해서 일부러 회사에 납입했다 할지라도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 다음에 손해의 정산에 지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사후적인 사정 가지고는 이미 얘는 뭐야?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차후적인 이 손해에 대한 보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범죄 성립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길죠? 예.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를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문서 효용을 상실시킨다면 손괴자가 될 수 있어요. 타인 소유 문서를. 근데 잘 봅시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장부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이에요. 그쵸? 구장부를 없애고 새 장부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근데 구장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찢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전의 장부 내용을 이기했다면 요걸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찢어버리는 용기는 손괴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용이 있어 없으니까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겠죠. 그 다음 2번. 2번도 좀 특수한 문제인데 특수매체 기록은 기록으로서 어느 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매체 기록도 아무튼 컴퓨터에 있는 기록을 함부로 없애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속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파가 가는 거 이거 전파를 방해했어요. 이건 손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송 중이거나 처리 중인 자료는 아직 확정된 자료라고 확정된 정보라고 보기도 힘들어서 특수매체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손괴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뭐 전파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다른 범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3번.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면 비록 자신의 점유에 있다 할지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타인 소유의 자기 재물 물건을 후러덩 처먹으면 횡령이 될 거고요. 타인 소유의 자기 재물 물건을 깨부수면 재물손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최근 엘리베이터 자동문 사건입니다. 자동문에 젓가락을 꽂아가지고 수동문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동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자동문으로서 효용.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게 자동문의 효용이죠. 효용을 성계시켰으니까, 효용을 상실시켰으니까 채무손괴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작성 명의인이 손괴했어요. 작성 명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명의인이 손괴했기 때문에, 그죠? 명의인이 했으니까 변조는 안 되겠죠. 하지만 뭔 될 수 있다? 손괴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타인 소유의 광고용 광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효용을 상실했네요. 손괴. 그렇죠? 계란 30개, 손괴. 그렇죠? 약소금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 담보를 위해서 은행에 보관시킨 약소금을 은행 지정장과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 안에 일자를 지은 경우입니다. 약소금이 수취인이 약소금을 받았어요, 제가. 그쵸?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돈을 빌려야 되니까 차용금의 지급 담보를 은행에 의해서 담보로 보관했어요. 예, 그쵸? 예. 그러면, 어찌됐든, 은행이 지급 담보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소유예요? 은행 소유죠. 하지만 누구 명이야? 발행인 명이죠. 명의자 부탁을 받고 지급기일을 일자를 지웠어요. 그래서 뭐는 성립하지 않아요? 변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일정 부분을 지웠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건 손괴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명의자에는 발행인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명의자 의사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서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지만 소유자 의사에 반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손괴죄는 성립하겠죠. 1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자기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접서를 이를 찢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작성했죠. 예.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손괴죄, 공용소리 무효죄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손괴죄 특칙이니까 손괴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받은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작성해서 제출한 접서를 잠시 돌려받아 그렇죠? 이를 찢어버린 겁니다. 네가 작성했지만 이미 경찰서에 맡긴 이상 누구 거예요? 경찰 거죠. 네가 찢어버렸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손괴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자, 그다음 미음번. 쪽파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추기 전에 매도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쪽파를 파헤쳐 훼손한 경우입니다. 요거 좀 잘 봅시다. 결국은 손괴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것이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피고인이 누굽니까? 피고인. 매도인의 승낙을 받은 자. 매도인의 승낙을 받은 자나요? 매도인의 승낙을 받은 자. 그래서 매도는 승낙을 받은 자가 이 쪽파를 없애버렸는데 이 쪽파 소유권이 매도인 거랑 매도인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겠죠? 손괴가 안 되겠죠. 타인 소유 물건은 손괴가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매수인의 승낙을 매수인의 것이라면 이거는 손괴가 되겠죠. 다시 그래서 이 쪽파입니다. 이 쪽파를 파는데 이 쪽파밭이에요. 쪽파밭입니다. 네. 이 쪽파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농작물은 누구께 되지만 그렇죠?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지만 무슨 방법으로 명인 방법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팔아먹었는데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추기 전이라면 매수인 인수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께는 되는 거예요. 이게 매도인 소유의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팔았지만 아직 인도하기 전이니까 누구께 됩니까? 그렇죠? 매도인께 되죠. 아직 명인 방법 갖추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거를 부쉈으니까 손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미음번은 손괴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손괴 된다 그랬어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손괴가 되지 않는 게 니은,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 미음. 그렇죠? 니은, 미음.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중요한 문제들이 두 개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꽤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꽤 중요한 문제고. 좀 어려운 지문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거 문제 한번 광고 간판 페인트로 하면 광고 효용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니까 손괴 되겠어요. 계란 치우면 되죠. 손괴 돼? 안 되죠.
3번. 디귿번 잘 보세요. 문서죄가 나오면 문서죄에 해당하는지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두 개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명의인이 문서 내용을 바꿨다.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문서를 바뀌었으니까 손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의인이 문서 내용을 바꿨다. 그렇죠? 그러면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바꿨기 때문에 변조는 된다, 안 된다? 변조는 안 되지만, 그렇죠? 명의인이. 그렇죠? 하지만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바꿨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손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서의 명의자는 누군지, 소유자는 누군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소금입니다. 약소금.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언제까지 이걸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인 발행인이 명의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서는 대체로 이 약소금이라는 것은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된 약소금은 누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를 함부로 고쳤다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괴죄가 된다는 겁니다. 문서 명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 명인 방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농작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 계약만 있는 상태에서 명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 매도인이 이제 없앤 거죠.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이다. 자기 소유 물건이다. 자기 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뭔 성립하지 않는다?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 뭐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나와 있었네요. 그 다음에 5번은 같은 문제니까, 거의 같은 문제니까. 그렇죠.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계란 보이네요. 3번 끝. 그렇죠. 네. 내용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경계침범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계침범죄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범죄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범죄는 아닙니다. 경계침범죄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현존하는 경계를 일방이 일방적으로 깨버리면, 그렇죠? 예, 이거는 경계침범죄.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경계라는 것은 적법한 정확한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논두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뭐 전쟁을 거쳐서 뭐 천재지변을 거쳐서 논두렁 같은 게 이게 이제 실제 토지 경계는 여기인데 논두렁이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혹은 변경되는 경우요. 하지만 이게 지금 경계로 논두렁이 있다면 이 경계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실상 현존하고 있는 경계를 일방에 함부로 허물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확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침범한다는 거는 뭐야? 인식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인식불능의 상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1번 봅시다. 타인소유 광고역 간판은 백색 페인트로 제가 광고 문화의 처벌을 지워버린 경우는 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2번. 은행 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약소금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 담보를 위해서 은행에 보관시킨 약소금의 지급 일차를 바꿔버린 경우. 이건 타인 거라 그랬어요? 자기 거라 그랬어요? 타인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발행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 은행에 맡겼으면 누구게 되는 거예요? 은행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손괴죄가 되겠죠. 예. 재판 결과에 불만 없게 계란을 던졌어요. 그렇죠. 효용이 상실됐어요? 안 됐어요? 지워버리면 되죠. 손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했네요. 경계침범죄로 왔어야 했는데 괜히 했네요.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경계침범죄로 허락하겠습니다. 경계침범죄. 딱 한 문제 나와 있나요? 네. 1번. 경계침범죄라는 것은, 그쵸, 다음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하지 않는 경계표를 할지라도 그 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도 경계표에 해당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제 존재하는 경계면 경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걸 요하지만 일시적인 것도 해당합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도 함부로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계침범죄. 그쵸. 그래서 토지 경계가 인식 불능케 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말을 연장하는 거, 담장을 연장하는 거 가지고는 경계침범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예. 경계표는 인위적으로 구조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목이나 유수 같은 종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권리 행사 방해죄로 하겠습니다. 권행방해입니다. 권행방해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이거 한번 봅시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권리행사 방해죄. 예.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타인 점유의 물건을 타인 점유 혹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있는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권행방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거, 은닉, 손괴한 물건이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니라면 권행방해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 소유 물건이어야 돼요. 권행방해라는 건 내 건데 나무 권리가 된 거 함부로 깨부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네 거라고 해도 나무 권리가 된 거를 왜 함부로 깨부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타인 점유나 타인 권리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굉장히 넓게 봐요. 점유를 수반할 필요도 없어요. 따로따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취거, 은닉, 손괴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자기 소유인가 아닌가. 자기 소유인가 타인 소유인가. 그래서 대내적 관계로 본다, 대외적 관계로 본다, 대외적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인 걸로 봐요? 수탁자 소유자인 걸로 봐요. 대외적 관계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즉 누구 등록자, 등기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로 봐요? 대표이사가 소유자로 봅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죠.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정말 잘 나오고 좀 헷갈리시 하시는데 좀 봅시다. 무효인 경매 절차에 대해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을 밀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행사 방해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무효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그죠? 그러면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효인 근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도 없는 사람이 등기 서류 위조해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근저당이 무효죠. 저당권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위의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절차도 무효고, 이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근저당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효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야.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정한 소유권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임마 그 근저당 아무 효력도 없는 걸 가지고 네가 경락받은 거야. 너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무효인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도 지금 낙찰을 받았고 이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이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이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타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소유권자가 이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문자가 깨부수고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권행방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점유에 유일하게 해당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소뚜껑 사건이죠. 금형 소뚜껑 사건입니다. 되게 좀 황당한 사건인데, 본권을 가지지 않은 절도범이 점유예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있는 소뚜껑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나무 집 소뚜껑 훔쳐가요?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대 소유? 자기 소유? 근데 내가 점유? 타인 점유. 네가 가져갔으니까 권행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훔쳐간 놈이잖아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이야, 없는 점이야? 없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타인의 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 점유를 부정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4번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권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권리에 포함된다라고 그랬어요. 점유 또는 채권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권행방에 포함될 수 있다. 권행방에 포함하는 점유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권행방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불가능하게 은닉 손괴 이제 취가하면 되는 거지, 현실로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모든 방해죄들이 마찬가지죠. 수당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절도죄와 권행방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자기 소유 물건이면 권행방이 될 거고요. 타인 소유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사례 보겠습니다. 1번 사례. 담보로 제거한 후가 키워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갑이 제3자 명의로 구입하여, 그렇죠? 갑이 신탁자고요. 을이 뭐였죠? 수탁자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제3자 명의로 신탁하여 자동차를 갑이 누구한테, 여기는 뭐 이제 제3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를 제3자라고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어요. 을에게 제3자에게 뭐를 제공한 거야? 담보로 제공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이 몰래 이를 가져간 거예요. 을 몰래 갑이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갑이 이걸 훔쳐간 사건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명의신탁의 대내적 관계야, 대외적 관계야? 대외적 관계죠. 왜? 담보로 제공했잖아요. 누가 피해자야? 을이 피해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외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소유권자가 되겠어요? 제3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 자동차의 소유자는 갑이야 아니면 수탁자야? 수탁자죠. 그래서 갑은 제3자 소유의 을점유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절도죄에 해당한다가 되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한 경우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면은, 그죠? 대내적이야, 대외적이야? 대외적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명의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뭐에 해당한다? 절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네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니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물건은 뭐야? 자기의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회사 대표이사가 가져왔다? 이런 뭐가 되겠어요? 권행방이 되는 거지 절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3번.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갔어요. PC방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PC방 주인이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뭐가 된다? 절도가 해당한다. 그렇죠? 권행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취거, 은닉, 손괴라는 행위 태양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인 점유의 자기 소유 물건, 다시 자기 소유의 타인 점유 물건, 뭐 어차피 순서가 바뀌지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까비잠바 같은 경우 세탁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맡기고 요거에 대해서 세탁비를 준 것처럼 거짓말 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건 취거한 거예요? 기망한 거예요? 기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취거, 은닉, 손괴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반환을 가져갔다 그러면 권행방이 되지만, 그렇죠?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즉 기망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옮기는 것은 권행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권행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권행방 맞습니다. 행위태양까지도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강제집행 면탈죄입니다.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고, 뭐 특히 법원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어느 시험이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강제집행 면탈죄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것은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타인의 채권을 강제집행의 상태에 있어야 돼요. 강제집행의 상태. 즉 강제집행의 상태가 있기 위해서는 타인이 채권이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채권이 있고, 여기서 강제집행은 무슨 강제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권 실행경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반 강제집행, 그렇죠? 일반 강제집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담보권 실행경매에 가는 거 빠지고 공적 경매도 빠져요. 그렇죠? 뭐 세금이라든지 행정법상 이런 것들도
강제집행에 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요? 피고인의 일반 재산을. 그래서 강진면이라는 것은 되게 특이한 범죄예요. 되게 이제 재산범죄라는 것은 피해자 것들을 이제 뜯어오는 것들이 재산범죄인데, 강진면이라는 뜯어오는 거예요? 짱 박는 거예요? 짱 박는 거예요. 그렇죠? 피고인의 일반 재산은 짱 박는 겁니다. 피고인의 일반 재산은 일단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야겠죠. 그래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포함돼요.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압류금지 채권이라든지 뭐 임금채권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휴업급여 여기 나오지만, 자, 압류금지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라는, 요거는 재산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지위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거는 강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넓게 봐요. 그 다음에 행위태양을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쵸.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그 다음에 은닉 손괴죠. 그래서 특히 진실한 양도면 강진면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은닉이 돼도 강제 짱 박을 수 있어야 되죠. 강제집행 면탈 가능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압류 후에 매도했다 할지라도 가압류 효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강제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전제로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렇죠?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압류금지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죠. 강제집행에 수령하고 나면 일개제로 수령하면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 객체가 되면 아니에요. 그렇죠? 압류금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렇죠? 요거를 다른 계좌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뭐가 된다는가? 강진면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강진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 2번. 근저당, 아니, 성립한다.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 근저당은 목적물을 기계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를 원래 있는 곳에 가지고 나가 숨겨두면 강제집행을 의문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한 것이 되어, 그렇죠? 강제집행 면탈죄가 된다. 근저당.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여기는 담보권 실행 경매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담보권 실행 경매. 그렇죠? 담보권 실행 경매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강제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답은 3번이네요. 특허나 실형신앙권 같은 것들도 팔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는, 그렇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조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얘기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2번. 강제집행 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땅 파서 숨겨버리는 것도 있지만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면 팔아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뭐 소유권 뭐 이의 신청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포함한다고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죠. 예.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채무에 의해서 근저당 설정등기 등을 격려하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사람한테 했죠. 이미 가압류가 됐죠. 가압류가 됐으니까 가압류라는 건 처분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할지라도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러면 답이 이제 4번인데 4번을 봅시다. 이제 사업자가 이제 뭐 이제 갑자기 내가 빚이 많은데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뺏기고 싶지 않아, 채권자들한테. 그래서 내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금전 등록기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매출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재산을 짱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산은닉에 해당한다죠. 예, 그래서 요거, 예, 금전 등록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가?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갑시다.
3번 보겠습니다.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채무 담보로 명목으로 넘겨받은 회사 보유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리행사 파괴죄의 보호 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그쵸? 예.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1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채무 담보로 넘겨받았어요. 렌트카 회사 공동대표이사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보유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행방해 보호 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그쵸? 예. 자기 소유의 타인 점유에 해당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전직 대표이사가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쵸? 회사 소유 물건을. 전직 대표이사는 회사의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없는 자죠. 그쵸? 그래서 요거 담보로 제공하는 회사 소유 물건을 타에게 외도한 경우에는 권행방광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쵸? 요거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쵸? 전직 대표이사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담보로 제공한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사기죄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권행방이라고 보긴 힘들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전직 대표이사가, 그쵸? 회사 소유 물건은 타에게 외도했으니까, 전직 대표이사니까, 이 사람 자기 소유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디? 그러니까, 이게 담보로 제공한 게 전직이었는지, 아니면 타한테 매도한 게 전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은, 뭐가 아니야?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행방은 안 돼요. 3번. 공장이 근저당이 설정된 선박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쵸? 이것도 권행방. 선박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옮겼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요거, 이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거에 대해서 함부로 옮겼으니까 이것도 권행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4번이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인데,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채권자와 이름에 대해서 대물 변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러분 강제집행 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허위양도 했습니까? 진실한 양도 했습니까? 진실한 양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집행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이 정도면 강제면은 잘 나오는 문제고 여러분 틀리면 한 문제 이상은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문제만 좀 더 해봅시다. 강제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쵸. 예, 그래서 4번. 예. 장래 권리에 장래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부정 대상의 재산으로 삼을 수 없어. 이 부분이 틀렸죠. 그쵸. 장래이행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료일 얼마 안 남은 정기예금 채권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은 받을 게 확실해지니까 보존처분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연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멘탈죄의 재산에 해당한다죠. 그래서 1번이 X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 계속 골라봅시다. 그 다음 2번. 민사집행법상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경매예요. 담보권 실행 경매. 그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멘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요. 강제집행 멘탈죄에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4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 멘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이 아니죠. 강제집행 멘탈죄의 규율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강제집행 멘탈죄는 국가가 강제집행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 강제집행은 광의의 강제집행은 의사의 진술을 가름하는 판결도 강제집행에 포함되죠. 이제 교회재산 사건이었죠. 교회재산 사건. 이제 이 목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 이름으로 교회재산을 명의신탁해 놓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을 이제 해놨다가 이 목사에 대한 재산을 뺏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했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재판. 그렇죠? 해지해서 이 재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 목사가 이 교회 재산을 허위 양도했던 경우입니다. 강제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 다음. 마번. 보존처분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 강제면의 갱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라는 것은 재산이야 민사소송법상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밥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하를 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죠? 예.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뭐 이제 홀라당 먹어보려고 하니까 회사가 망하려고 그러니까 회사 돈을 착 빼먹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주된 의사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회사 돈을 먹을 목적이에요. 회사 돈을 먹을 목적이죠. 그래서 횡령죄로 봐야지 강제면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밥원도 많은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강진면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강진면은 그쵸 채권자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이고 하므로 채권 의존자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강진면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채무자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게 했다면 사업장 내의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을 야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제3자 명의로 하면 이건 강진면이 돼요. 근데 이미 제3자 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 이미 짱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제3자 명의로 한 것은 강제집행 면탈 가능성이 생긴 거죠. 하지만 제3자 명의로 이미 돼 있어서 짱박아 놓은 거를 위치를 이동했다 그래서 이걸 또다시 처벌해야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또다시 제3자 명의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면탈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긴 힘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강진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위험성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예요. 그 다음, 강진명은 재산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와 수를 보겠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사유에 짱박았으면 뭐가 된다는가? 하나의 행위로 수개범죄가 성립했으니까 상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강진면이라는 것은, 그쵸. 면탈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 반드시 면탈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봤고, 한 문제만 더 볼까요? 6번만 보고 좀 쉽시다. 강진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예,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강진면이 거의 끝났으니까, 나중에는 좀, 다음 시간에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6번. 강제집행 면탈죄의 규율 대상인 담보권 실행 경비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제3자 명의로 된 걸 또 옮겼어요. 그렇죠.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방금 했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한번 보시면 상계입니다. 채권이 존재해야 짱박해야 강진면이 되는 거죠. 근데 상계적상이 있었어요. 네. 상계적상. 상계라는 건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니까 알 거고. 쌈쌈이죠. 동종의 채권이 있고 이게 그렇죠 일방적인 그러니까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 상계권을 행사하면 상계 적상이 있었던 때로부터 뭐야 그렇죠 이 채권이 소멸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계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상계 적상이 있었을 때부터 그러면 그 상계 적상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 강제 집행을 면탈을 했다면 채권이 없는 상태죠. 채권이 없는 상태니까 채권 면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네.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면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계를 해버리면 채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강제집행 면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1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하를 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를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을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 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도 마찬가지죠. 진위에 의한 양도라면 강진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쵸. 네, 나머지 문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